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4월 15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4월 16일인 내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저희 국민TV, 국민라디오에서도 오늘부터 이미 기자들 내려가 있고요. 내일 까지 현지 목포 팽목항에서 방송도 하고, 안산이나 광화문 등지에 대해서는 행사, 추모 행사에 대해서는 TV로 생중계까지는 아니지만은 찍어서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도망갔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소심함이 그런 도망가는 대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세상의 진실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7시간 사라졌다고 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했겠습니까? 알고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은 정면으로 직시하기가 싫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이죠. 무자격한 사람을 뽑은 국민들의 죄입니다. 더불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일 4월 16일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팽목항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추도식도 열리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도망가니까 국무위원들도 전부 대정부 질문 핑계대고 안 간답니다. 진도 팽목항에만 해수부 장관 갈 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튑니다. 책임관리는 외국으로 튀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뭐 한다고, 그리고 또 국민안전처 장관인지 뭔지 하는 그 인간은 어디서 무슨 다짐 대회를 한다고 또 안 온답니다. 코엑스에서. 아니 난 진짜 야당 욕하고 싶은 생각, 이 일의 핵심은 지금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당 끼워서 욕하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우윤건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한마디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4월 16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 안 하면은 국회가 무너집니까? 세월호 참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참사에 대해서 야당 원내대표라면은 오늘 하루는 추도의 의미로 대정부 질문 하루 쉬고 우리 행사장에 참석해서 추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루는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위원들 핑계대고 안 가겠습니까? 속이 디비져가지고 이왕구한테 눈물 찔찔 짤 때부터 우윤건 알아봤습니다마는 하는 꼬라지 보면은 진짜, 아니 물론 이 모든 잘못은 정부 여당의 잘못이고, 그리고 지금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욕도 있는 대로 처먹는 것도 여당이긴 합니다만은, 야당도 진짜 어떨 때는 복장이 터져서 옆에 있는 사람 뒤로 넘어 자빠질 그럴 지경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그런 대로 대표를 취임한 이래 어느 정도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내대표 우윤건 씨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 하필이면은 문재인 대표 시절에 우윤건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인복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니까 성완종 씨가 죽기 전에 어떤 목사를 만나서 고해성사 비슷하게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 한겨레신문이 전원 형식으로 전했는데요. 핵심은 메모에 적힌 사람들이 받았다는 액수도 메모 내용보다 훨씬 더 컸답니다. 전체적으로 한 150억 원 가량 뿌렸다라고 했답니다. 또 성완종 씨 얘기는 내가 돈을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먼저 요구해서 줬다. 이 더 나쁜 놈 아닙니까? 지금 성완종 씨가 이끌던 경남기업 오늘
상장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경남 아너스빌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아파트가 바로 경남기업에서 짓는 아파트입니다. 경남 아너스빌에 사는 사람들 진짜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성완종 씨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이 이구아나처럼 뜯어먹고 결과적으로 기업을 망하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 도대체 누군지, 이구아나처럼 경남기업의 돈을 뜯어먹은 사람들이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성완종 씨가 돈 받은 사람 이름, 메모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이름까지 다 내한테 얘기했다. 그러나 고해성사이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돈 받은 사람들 덜덜덜 떨겠네요.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법무장관을 한다는 황교안이가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성완종 남긴 메모지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현재는 메모지 등 외에 두드러진 증거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특정인을 검명하며 수사 대상과 시기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된다. 이건 결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따위 입장을 냈답니다. 진짜 박근혜 정권 똥줄이 타긴 탔나 봐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이따위 입장을 냅니까? 솔직히 최동욱 때 황교안 씨 돌아보십시오. 정말 뻔뻔한 것도 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욕을 먹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이완구에 대한 멘트를 남기고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돈 받은 사실이 맹맹백백하게 드러난다면 물러날 것이라는 이완구 총리의 멘트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어째 말이 좀 이상합니다. 돈 받은 게 드러나면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총리직 파면과 정계 퇴출은 자연뻥인데 마치 인심 쓰듯이 물러나 주겠다. 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물러난다고요? 이건 돈을 받았어도 안 밝혀지면 안 물러난다. 돈 받은 게 밝혀지더라도 밝혀진 정도가 명명백백하지 않으면 안 물러난다. 이렇게 들리는 게 저뿐입니까? 설마 현금으로 받았고 돈을 직접 준 사람이 죽어버려서 직접적 물증은 없는 상태라 명명백백의 조건을 붙인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죽은 사람의 육성으로 확인된 진술은 일단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성 회장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새벽에 십수차례 급박하게 스토킹 전화를 한다든지 기타 이와 관련된 수상한 행동 은행은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가 확인되고 성 회장이 이 선거사무실, 즉 이완구 선거사무실에 갔던 사실만 확인되면 다른 정황들과 사망자의 진술을 합해 유죄 판결을 하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재명 시장도 변호사 출신, 법조인 출신입니다. 지금 사무실 갔던 사실 거의 확인됐죠? 오늘 경향신문 일면 머릿기사 보도가 바로 그겁니다.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선거사무실에 가서 비타 500 박스에 3천만 원을 넣어서 갖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비타 500 주가 오르고 있답니다. 수사와 재판 그리고 총리의 향후 행동에 주목하겠다면서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부패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겁니다. 온 나라가 안 썩은 곳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라는 흑행령의 말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국민이 준 권력과 예산을 국가와 국민이 아닌 개인과 자기 집단을 위해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북몰이와 정치 공작을 통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국민들에게 반역자와 부도덕의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들 부패 공직자들로 인해 부와 기회가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다수의 국민들은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도가 심해지는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전의 남미처럼 나라가 망하는 건 일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초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희망을 노래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친일과 독재, 부패와 반통일 세력을 한 번에 꼭 쓸어버려야 됩니다. 해방 70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독립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 마침내 격류를 이루듯이 미약한 한 명 한 명의 열정과 헌신이 모여 언젠가는 거대한 역사적 대변화를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도 역시 그러한
한 명 한 명이 행동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 작은 웅덩이를 만든 상태입니다. 많이 아껴주시고 그리고 월조합피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승전 미협이라고 하는 그런 뭐 농담도 있던데요. 그렇게 끝났네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상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차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방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네. 간통죄가 위헌이 나니까 네. 콘돔 회사 주가가 오르고 네. 비타오백이 오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니까는 광동제약 주가가 오르고 좀 어느 나라나 다 그럴까요? 이제 노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노출. 그게 뭐 이제 사실 그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수백 수천 가지의 상품을 내놓고 예.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좌판 아닙니까? 예. 그런 좌판인데 뭐 비타 500이라든지 광동제약 자체에 악재가 낀 뉴스라면은 모르겠지만은 이건 뭐 광동제약 자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렇죠. 돈을 넣어가는 그 껍데기가 비타 500 박스였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갑자기 비타 500이 맞아 이번에 누구 어디 찾아가야 되는데 그럼 나도 비타 500이나 사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미로라도. 예, 그런 그 건강 음료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광고를 하는 이유도 건강 음료를 사서 어디 친구 사무실 방문할 때 뭐 옛날엔 바카스 했지 않습니까? 바카스로도 한 박스 사갈까라고 생각을 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거. 그걸 위해서 실제로 그 제약회사들이 돈 버는 게 약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건강 음료로 돈 법니다. 그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 건데 비타500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거죠, 사실은. 야, 그러면은 이 주가니까 우리 정신은 정말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주 센서티브한 곳이군요. 아니, 우리 정신만 아니고 이거 다 그럽니까? 그럼요. 아니 이제 언론에 비타500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김효진 PD도 친구가 뭐 개업식을
해가지고 뭐 개업식에는 이제 꽃 들고 가야 되겠지만은 예. 바로 못 가가지고 한 열흘쯤 있다가 가서 뭐 다 거기 자리 잡았는데 꽃 들고 갈 수도 없고 네. 그럼 들어갈 때 뭐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갖고 들어가서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바카스를 사겠습니까? 비타 500을 사겠습니까? 재미로라도 아니 그냥 뭐 머리에 흥미로라도 비타 500이 딱 500을. 떠올 거 아니에요. 그럼 비타 500 사가는 거야.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야, 이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나 유기적으로 맞물려가는 돌아가는 다이나믹 코리아. 비타 3000을 만들면 대박이라고. 예, 스티브 잡스님이 비타 3000 만들자고. 예. 요거는 아이디어를 광동제약이 한번 차용해서 비타 3000 오케이. 예, 고민해보면 좋겠는데요. 예. 비타 3000 드리고 뭐 뒤에다 별명 붙이지 않습니까? 예, 예. 비타 3000 왕구 이런 식으로 다운표 해가지고. 아, 참 진짜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죠, 사실은. 예, 오피니언 비평도 첫 꼭지 당연히 이완구 총리 얘기입니다. 네. 이완구 총리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 한 달 만에 자신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어이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한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선거사무소 가서 이 총리한테 3천만 원 현금으로 주고 왔다 주장을 했죠. 그거를 비타 500 상자에 담아서 직접 건넨 것으로 오늘 보도를 보면은 추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성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개혁을 하고 사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대상 1호다. 이런 말도 다들 잘 아시는 대로 했습니다. 뭐 당시 이 총리가 그 돈 받아서 회계 처리했느냐 이런 질문에는 뭘 처리합니까? 꿀꺽 먹었지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완구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이완구 총리라는 이 사람이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아야 되나? 이 문제가 소위 거취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 총리 밑에 법무장관 있고 법무장관 뭐 아예 이제 물론 검찰은 이제 뭐 상명하복이라고 보기는 이제 검찰 자체는 상명하복이긴 합니다만은 네.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 법무부 장관과 총리의 관계를 뭐 상명하복의 관계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지만은 여하튼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검찰이 현직에 있는 총리를 소실 있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지 그런 걸 자꾸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권력과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권력자의 비리를 어떻게 수사를 할 겁니까?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었죠. 공수처. 네. 예. 공직자 비리 수사처 만든다니까 아니 대통령이 만든다는데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면은 제1의 대상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그 친인척 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국정원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검찰이 그걸 수사를 하겠냐고. 현직이 있을 때는 있어도 꾹 다물고 있다가 물러나면 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직자 비리 수사를 만들자는데 믿는 다 반대해. 참. 이 정권 들어서 이 사드 문제 또 중국 AIIB 문제 둘러싸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동북아 균형자론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각종 그때 참여정부 때 나왔던 얘기들이 참 새삼스럽게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런 길로 갔어야 됐지. 사실은 동북아 균형자론 나왔을 때도 수구 언론들이 얼마나 지랄 연병을 했더랬습니까? 예. 참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우리 이 시점에야말로 동북아 균형자론이 딱 맞는 최선의 정책입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뭐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국내외의 그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디어를 머리를 짜내가지고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우리의 포지션이 뭐냐 해서 나온 게 동북아 균형자론이었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부터 검찰의 독립 이런 모든 국정원 그렇죠. 독립 국정원장과 절대 독대하지 않는 이런 전통 진짜 좋은 거는 다 만들었고 똑같은데 이거 망가뜨린 게 이명박근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유일한 실책은 다음 정권을 인수할 것들이 인간인 줄 알았던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에요. 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얘기할 때 네. 어떤 언론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어떤 언론이 어디 지금 21세기 대통령이 광해군 코스프레를 하고 있냐. 네. 광해군의 뭐 어떤 예전에 그 뭐 균형 외교, 실용 외교 노선을 어디 저기 한 것 같은데 광해군이 어떤 왕인지 아냐.
이러면서 내 역사로서 가르쳐주겠다. 훌륭한 왕이지. 이런 인조 병신보다 훨씬 낫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기가 많이 샜는데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갑시다, 이완구 총리 또. 얘기로요. 네. 자, 경향사설로 보겠습니다. 모든 언론이 얘기를 짚고 있는데 네. 경향사설이 조금 절충점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최소한 직무 중단하고 수사받아야 라는 제목입니다. 성 전 회장의 증언이 공개되고 나니 이 총리가 앞서 성 전 회장 지인들에게 입막음 전화 공세를 펼친 까닭을 짐작할 만하다고 경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자살 전날 만난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 2명에게 15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성 전 회장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를 캐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총리니까 다 얘기하라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다는 거죠.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차원을 넘어서 외압,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총리의 3천만 원 의혹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겁니다. 이 총리도 수사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완구 총리가 총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사를 받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 조율 및 지휘권을 가진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국민은 별로 없을 테겠죠. 현직 총리가 검찰에 소환되는 것 자체가 초유의 일입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도덕적, 정치적 권위와 리더십, 이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의 무거움과 국무총리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이 총리 스스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사법적 판단이 완결될 때까지 총리의 직무를 중단하고라도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러나는 게 좋지만 정 안 된다면 총리 직무를 중단이라도 해야 된다. 예. 아니, 물러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원래 국회의원 하려고 총선 전에 물러나려고 했잖아. 예. 조금 일찍 물러난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래. 그렇네요.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예. 이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내년 4월이죠? 예. 그죠? 총선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이번 4월 말에 뭐 재보선이 있긴 한데 이제 한 1년 남았는데 원래 3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내년 1월이면은 사실은 총리직 그만둬야 돼요. 선거 출마하려면은. 아니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사실 이 정도면은 물러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완구 그건 그게 아닌가 봐요. 이완구 그 많은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총리하겠다고 나서던 그 꼬락스님 사실 뭐 이완구 보면 문창극이라든지 안대희는 아주 양반들이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등장한 총리 아닙니까? 그런 총리가 와가지고 부패와의 전쟁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 총리가 미쳤나. 부패하고 전쟁을 하면 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박근혜가 시켜서 하는 걸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반기문이 죽이려고 성완종이 조지는 일을 갖다 부패와 전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아냥도 있다는 사실 이완구 총리는 직시해야 할 겁니다. 부패와의 전쟁. 그런 난평이 있었습니다. 그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 문구 아래 이완구 총리가 서 있는데 네. 앞에 거울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자신의 얼굴이 네. 보이는 그 자기를 마주보고 있는 부패와 마주한 이완구 총리. 자기 자신의 쌩얼이 바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비아냥들. 그런 만평. 예. 아니 사실 그거 다 비웃는 거죠. 아니 그런 비웃음이 왜 나왔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제 언론에 의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뭐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게 사실 뭐 100% 다 얘기를 못 해가지고 뻔히 해명하면은 다 클리어될 걸 알면서도 피해 입을 사람이 있을까 해서 말 못하는 그런 사정들 있는 경우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은 기자들이 눈에도 그런 게 보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직접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완구가 받았던 의혹들은 사실 다 수사 대상들이에요. 그때 청문회에서 나왔던. 아니 그랬으면은 그때 사실 물러나야 마땅한 건데 끝까지 뻔뻔스럽게 앉아 있더니 결국은 총리까지 해가지고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도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어쩌고 저쩌고 목숨을 걸겠다는 등 이딴 소리만 하고 있고 총리직 그만두겠다는 얘기 안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완구처럼 해야 성공하는 것인지.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 조선일보 맞죠? 네. 지금 고문일 텐데 며칠 전에 글을 한 편 썼나 봐요. 그게 좀 뭐 그 양반도 거의 뭐 마탱이가 가가지고 잘 안 읽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회자가 되던데 이런 논리입니다. 정치하는 데는 돈이 필수죠. 네. 돈이 필수면은 정치인들이 돈을 어디선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돈, 나라 돈, 남의 돈. 이게 3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돈이 원래 많아가지고 남한테 1원 한 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겠죠. 몇 안 됩니다. 뭐 김대중 고문 말로는 뭐 한두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인간들도 나한테 밥 안 산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데. 그러면 2번째가 나라 돈인데 네. 요거는 함부로 가져다 쓰기가 쉽지 않죠. 네. 결국 남의 돈인데 네. 남의 돈에는 개인의 돈과 기업의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그렇게 여기저기 흩뿌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이런 거죠. 결국 기업 돈이다. 정치인은 다 기업 돈 갖고 정치하는 거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다. 그냥 뭐 뒤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전제를 놓고 보자면은 뭐 나름대로 그 뭐 김대중 고문이 아주 수구적인 보수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그런 건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관찰한 바 아니겠습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대중 고문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 양반은 우리 양재에만 돌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자기 돈, 나라 돈, 남의 돈. 남의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남의 돈 주로 기업 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남의 돈 쓰는 사람들 중에서 눈물 어린 돈들 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그다음에 동창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경우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크게 성공을 하면 야 옛날에 내가 도와줬으니까 좀 나도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요.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 그 순수하게 도와주는 거를 갖다 제도에 넣은 게 뭐냐면은 10만 원 기부예요. 10만 원 기부하면은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시켜가지고 한 제도가 이게 남의 돈으로 정치를 하더라도 소액 다수를 해야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깨끗하게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김대중 고문께서는 그런 정치인들하고는 뭐 면식이 없어 그런 거지. 그런 그 정치하는 깨끗한 정치인들이 김대중 같은 사람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겠습니까? 아무튼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토픽으로 다루긴 하는데 답답합니다. 씁쓸하고.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죠. 다음 토픽도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팀 지난 13일 엊그제입니다. 발족을 했죠.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가리지 않고 벌써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워낙에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실체에 다가서는 수사 결과가 나올지 의심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결의 사설 가보겠습니다. 특별수사팀 지금 방식으로는 신뢰 얻기 어렵다 이런 제목이고요.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김진태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기로 하고 팀장에 검사장 가운데 가장 기수가 높은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앉히는 등 나름대로 자존심을 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고 수사를 시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 당했을 때 즉시 검사 13명을 동원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에 밀려 10명 안팎의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초기 대응 태도부터 사뭇 다른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리포트 대사 피습 때 검사 13명이었는데 이번에 10명 안팎. 그때보다도 적네요. 리포트 때야 범인이 이미 확정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13명에서 두들겨 패지 않았겠지만은 닥달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용도 못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현역 정치인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입니다. 전현직 비서실장 김기춘, 허태열 지금 현재 현직 비서실장이 이병기 그다음에 심지어 총리 그다음에 경남지사 기타 등등 이런 거라면은 마크 리포트 때 13명을 투입할 정도라면 130명을 투입해도 모자라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10명 안팎을 해가지고 무슨 특별수사팀 황교안 장관 진짜 역사의 죄인 될 겁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열명한파. 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정윤회 씨의 국정농단 의혹 등 정권의 칩을 건드리는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온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국민의 기억에 뚜렷합니다. 특히나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완구 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등이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버젓이 앉아있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수사의 신뢰성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합니다. 특별수사팀을 독립성이 보장된 특임 검사처럼 운용하겠다는 말도 나오지만 수사 상황을 윗선에 보고하는 한 청와대와 총리실, 여당의 그 내용이 전파되고 결국 수사가 외풍을 탈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특별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특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대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한겨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예. 절대 저는 이렇게 안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결국은 수사 지휘감독을 안 받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은 도대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불확실성. 이게 현 정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아니 오죽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자기 최동욱 때 했던 그 행위는 기억도 안 나는 듯이 지금 언론 보도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받고 있다. 이따위 망발을 하고 있고 게다가 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은 경향신문 압수수색을 했으라도 그 녹음 파일을 갖고 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겁난다 이거예요. 불확실성이 지금 박근혜 정권과 그 주변에 있는 새누리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수사 결과를 보고 안 하도록 하면은 진짜로 이건 더 큰 판도라 상자가 생기는 건데 그걸 하겠습니까? 한다면은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김민아 논설위인가요? 경향신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데 한 표 건다고 그랬는데 특별검사 해야죠. 특별검사 하더라도 박근혜 여당이 여당 아예 추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당은 추천할 자격이 없어요.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2명 중에서 박근혜가 고르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특별검사팀이 출범한다면 몰라도 이따위 식으로 검찰 내부에서 이게 특별수사팀 한다는 게 말이 되리라고 한겨레 신문도 사설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하도 답답하니까 쓴 거겠죠. 근데 앞서서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명분이 배후 세력을 찾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후 세력을 찾겠다. 근데 글쎄요. 김기종 씨의 배후 세력을 찾는 것보다 성완종 전 회장의 이 논란을 둘러싼 배후 세력을 찾는 게 더 간단한 일일까요? 성완종은 배후 세력이 없지. 배후 세력은 성완종이 자기 돈으로 돈 뿌린 건데. 예. 그러고 보니까 종자로 끝난 사람이 참 화제의 인물이 되는구만. 네. 김기종, 검찰의 움직임이 성완종. 좀 너무 속이 보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문무일 검사장을 동원해가지고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특별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또 유명한 특수통이죠. 그 문무일 검사장이 그렇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거의 결론발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아무리 당사자들이 의혹 또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고 해도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지금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물어보면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완구가 제일 위험한 인간이야. 이완구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열 몇 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내한테 다 얘기해라. 내가 총리야 이거야 하면서 다 사전 취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총리야. 어? 예. 그런 인간이 총리를 앉아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 되겠습니까? 예. 내가 총리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비리 묻어.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수사가 계속되는 것도 참 코미디 같은 웃기는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을 불안하게 하니까 빨리 압수수색을 해라. 경향신문을. 불안하십니까? 국민으로서? 지들이 불안한 거지. 무슨 국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혼란스러워집니까?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고. 자기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예. 박근혜 정권이 이게 이 인간들의 전매 특허가 그렇습니다. 지들이 불안하고 지들이 혼란스러우면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국민의 이름 좀 쓰지 좀 마라. 진짜 주둥아리를 그냥 재봉틀로 받고 싶다. 내일 경향신문 조간에는 또 무슨 얘기가 실릴지 그냥 궁금해할 뿐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별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재밌어. 예. 아니 증시도 뛰고. 그러니까 예. 광동지역 주가도 뛰고 얼마나 좋아. 이번에는
저 비타오백이 아니라 바카스 한번 하지. 아니면은 예. 뭐 삼양라면 박스에다가 저기 넣어서 줬다든지. 참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도 좋겠고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서 뭐 이따 PD 브리핑에서는 다시 이 성완종 전 회장 얘기로 돌아가겠지만은 한 꼭지 경제 얘기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요, 며칠 전 올해 성장률 전망치 등을 낮추면서 네. 정부에 재정 지출의 증가폭을 늘리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세수 부족이 생기면 그해 성장뿐 아니라 다음 해의 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재정 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재정이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밝혔죠.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엊그제 2월 이후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실물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등의 말로 한은과 조금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재정이 불안하다. 이렇게 이상한 데서 잘라내고 옥죄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서 각종 정책을 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왜 그러냐. 지금 지표 좋다. 이렇게 맞섰다는 것이죠. 이주열 총재의 재정 확대 요구를 당분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최경환 부총리가 내비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경제 진단이 약간 어긋나긴 하지만 뭐 당장 사달이 날 정도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를 살펴볼 때 정부 재정이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 만큼 정부의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에 제대로 대처 못하는 정부 재정이라는 제목인데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확장적 재정 운용을 공언한 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재정 지출을 11조 7천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정은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5%포인트나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예산에 잡힌 재정 지출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재정의 이런 모습은 2010년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데는 낙관적 경제 전망에서 빚어진 세수 부족이 자리하고 있겠죠.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세수 부족을 해결할 방도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눈치도 있고요, 사실. 국채를 더 발행을 하거나 세수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여기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 게 서민 증세 언제나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국가 채무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동시에 증세가 아닌 감세 기조를 내세웠기에 정치적 부담이 컸던 탓일 테죠. 재정에 대한 균형을 잃은 인식이 나은 엇보이긴 하지만 나라 경제에 주는 부담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게 한겨레 신문의 주장입니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지 않도록 결론, 증세를 추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짙어지는 고령화 추세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고요. 능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증세 그리고 부자 증세 두 가지를 결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원래 한국은행이라는 게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돈을 찍어내는 기관입니다. 예. 돈을 찍어내는 기관에서는 늘 돈을 덜 찍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미국의 연방 준비사에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개별 은행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한데 대개 그 국영의 중앙은행은 항상 돈을 함부로 찍어내서 인플레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 돈을 덜 찍어내려고 합니다. 통화량 안정, 네, 통화량 안정이 그게 정책이에요. 예. 근데 그 한국은행에서 지금 재정 건전성에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돈을 더 찍어내서 쉽게 얘기해서 세수 부족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최경환이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참, 최경환이가 뭐 경제를 알아? 하는 거 보면은 경제를 알기는 무슨 개뿔이 알아. 위스콘신, 예. 야, 진짜. 지금 우리 재정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아까 뭐 한겨레 신문도 쓰겠다시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은 부자들한테 세금 안 걷어도 전반적으로 세금이 잘 그치니까 예. 세수 부족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특히 양극화가 이제 완전히 갈대로 가가지고 중간층이 내는 세금이 없어. 야, 1%가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본들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운데 소득은 이 소득 분포는 종 모양이 제일 이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이거는 하여튼 깔때기. 예. 그런 깔때기 모양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제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세수 부족을 해결하려면 세금 늘리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을 늘리라고 해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건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인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세금을 늘리는 게 방책입니다. 지금 이 정권 세금 많이 늘리죠. 간접세 부분은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값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간접세고 간접세야말로 가장 나쁜 세금입니다. 가장 나쁜 세금은 왜 나쁜 세금이냐? 맨날 선별급식 주장하는 인간들이 간접세에 대해서는 왜 입 덮은 거 다는지 모르겠어. 이거야말로 부자나 가난뱅이나 똑같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전 좀 간접세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소득증명서 다 떼고 다니다가 이병철 아들 이건희 씨가 담배 사면은 당신 곱하기 5천 해가지고 담배 한 갑에 1,000만 원씩 내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거 하는 나라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스웨덴. 스웨덴은 교통법규 위반하면요 소득에 따라서 벌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 사장 신호 위반해가지고 벌금 1,000만 원 냈어요. 그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여하튼 간접세는 부자나 가난뱅이나 다 똑같이 내는 세금 그런 거는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또 대가리 굴려가지고 야 술값 올리자. 씨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 낼지도 모릅니다. 그건 진짜 서민을 죽이도 또 죽일 일입니다. 결국은 이명박 정권 이후에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을 몇백조 원씩이나 쌓아놓게 만든 법인세이나 이거 폐지를 하는 게 급선무고요. 그리고 소득국가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소득이 예를 들어서 3억 이상인 사람이라든지 5억 이상인 사람들, 10억 이상인 사람들은 세금을 과거 1950년대, 60년대 미국처럼 연방소득세 91%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도 10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세금을 99% 걷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정책 결정자들이 다 1%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대중교통 정책이 제대로 안 나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책 결정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인간들이 지하철을 타봤겠어. 많은 버스를 타봤겠어. 그러니까 정책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지. 서울시 교통정책이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 나서 그나마 나아진 것도 그 양반은 평소 전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크게 달라졌냐. 디테일까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정권이 과연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던 게 더 맞는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남미,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데로 가는 초입에 이미 서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는 결국은 격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소수에 대한 부의 집중이 나라 완전히 망쳐가지고 사실 1930년대, 40년대는 남미, 아르헨티나 아주 부국이고 강국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맛이 우리나라보다도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인데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정권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마탱이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없으니 꼴랑 미래입동적 국민TV 한다고 그러는데 3만 명 또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효준 PD, 오늘 주제는 뭐죠? 자, 오늘 한국일보에 흥미로운 인터뷰 기사가 한 곡지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예 이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자, 성완종 리스트의 당사자, 주인공이죠. 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이 사람이 처음에 자원 외교하고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결국 개인 비리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가
그 심사를 받기로 돼 있는 날 잠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 전 회장의 주장은 자원 쪽 털다가 안 되니까 내 개인 비리를 털고 있다. 이거 정말 나쁜 거 아니냐. 별건 수사다. 이게 주장을 해왔죠.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 성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오병주 변호사가 엊그제 한국일보하고 아주 긴 시간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오늘 크게 좀 실려가지고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오병주 변호사는요, 이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만약에 영장 심사를 성 전 회장이 받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장담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성 전 회장은 영장 심사 바로 당일날 목숨을 끊어버렸고요. 오병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요, 법률적으로 성 전 회장에게 매우 억울한 사건이다 또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물론 변호인의 얘기니까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변호사는 또 성 전 회장이 살아 있었다면 법리적으로 다퉈서 검찰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성 전 회장에게 적용이 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게 영장이 나오면, 이런 게 영장이 나오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나오면 우리나라 기업 웬만한 곳이 다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더군요. 2007년까지 22년 동안 검사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오병주 변호사입니다. 이 오 변호사는 1998년 대전지검에서 특수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 특수통 출신의 변호사였던 겁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800억 원대 사기 대출과 9,500억 원대 분식회계, 250억 원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 자, 오병주 변호사는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별건 수사라고 규정을 합니다. 검찰이 경남 기업에 대한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벽에 부딪히니까 성 전 회장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둬서 방향을 틀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오 변호사는 그 사례로 성 전 회장에게 적용된 분식회계의 경우 실질적 규모는 5년간 1,25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8,250억 원은 5년에 걸친 미수금인데 검찰이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숫자가 9,500억 원으로 부풀려졌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 변호사는요, 분식회계 액수가 많지 않다 하면서 이 정도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을 같은 혐의로 엮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을 같은 혐의로 엮었으면 좋겠네. 자,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10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자원개발 비리와 무관한 혐의가 7개나 된다고 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 중에는 4년 동안 법인카드로 아들 영국 유학비 등에 1억 6천만 원을 썼다는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주 변호사는요, 네. 집 월세와 밥값 등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용 자체가 크지 않아서 이 가벌성이 적다. 검찰이 성 전 회장 구속을 위해 무리하게 가져다 넣은 혐의로 보이는데 심지어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서도 해당 내용을 물으면서 질문하기 창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오 변호사가요. 네. 검찰 수사 과정이 입회했겠죠. 네. 근데 검사가 이런 내용 물으면서 질문하기 창피한 내용이더라라고 검사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예. 오병주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의 부인 동모 씨의 계열사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이 18억 원에 대해서는 부인이 성 전 회장 모르게 친정 쪽에 95세 노인 부양에 사용한 돈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오 변호사는 부인이 돈 쓰면서 남편한테 일일이 얘기하지 않는 경우 많지 않냐? 아들 유학비도 부인 명의 계열사 법인카드에서 지급돼서 성 전 회장은 몰랐다. 이렇게 변호를 했군요. 오 변호사는 이 성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가족 일이라면 남편으로서 책임져야 하는데 진짜 몰라서 답답하다. 검찰이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요. 네. 자, 오병주 변호사는요, 또 이 성 전 회장이 횡령 혐의를 받는 회사 돈 250억 원 중 대여금 189억 원에 대해서 이 대여금은 회계 처리 순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돈이다. 누가 횡령을 마음먹은 뒤에 이를 채무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처리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바로 회계상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돈을
예, 누가 횡령한 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검찰의 주장이. 자, 성 전 회장은 2007년부터 5년 동안 대한레저산업, 대하건설, 대원건설 등 계열사로부터 빌린 대여금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오병주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이사회 회의를 실제하지 않고 결의받은 것처럼 절차를 꾸며 돈을 빌렸으니까 그것이 바로 사기고 횡령이다라고 하지만 이 역시도 회계 책임자에게 전권을 위임한 성 전 회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위임장을 써서 줬다면 철사상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해당 대여금을 장기간에 걸쳐 갚은 것이 거의 없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 변호사는요. 검찰이 성 전 회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무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대목, 중요한 대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병주 변호사는요. 이 경남기업이 2007년부터 5년간 현장 전도금이 경비죠. 이 명목으로 사용한 현금 32억 원에 대해선 회계 책임자 한모 전 부사장의 유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한모 전 부사장이 중간에서 좀 속된 표현으로 슈킹을 해가지고 어디 자기 개인적으로 썼을 거다. 이렇게 변호사가 주장했다는 것이죠. 오병주 변호사는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씩인데 선의로 해석하면 한 전 부사장이 영수증 처리 없이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 전 회장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라 회계의 기본인 대차 대조표조차도 볼 줄 몰라서 평소 회계 관련 업무 전권을 이 한모 부사장에게 위임해왔다고 오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또 성 전 회장이 회계 관련 보고를 따로 받지 않았고 정치활동으로 바빴던 당시 회계 처리와 관련해 일일이 알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말합니다. 자, 성 전 회장이요. 검찰이 자기하고 빅딜하자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일단 오 변호사는요. 검찰이 실제로 빅딜을 제의한 바는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군요. 예, 성 전 회장 말씀드렸던 대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원개발 비리와 내 개인 비리를 맞교환하려 했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이 조사받을 당시 최소한 내가 배석하고 있을 때는 빅딜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성 전 회장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그런 얘기가 분명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미리 짐작해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빅딜 했어. 오 변호사는 하지만 성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내가 2시간가량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바로 그거지. 아니 어느 미친 검찰이 변호사가 뱃속에 있는데 빅딜하자고 얘기하겠어요. 야 자원비리 수사를 인정하면은 네 개인비리 없애줄게.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방검찰청 특수부장 검사 출신의 변호사 앞에서요. 그러니까 나갔을 때 했겠지. 했다면 그게 뭐 성완종 주장이니까 뭐 실제로는 모르죠. 그렇게 오갔는지 안 오갔는지야 뭐 저기. 만약 빅딜을 실제로 했더라 손 치더라도 그 검사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근데 조사받을 때 CCTV로 저기 다 녹화를 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받을 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상식적으로 이거는 웃기는 얘기고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 변호사의 이야기는 결론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 기업인 수사로서는 무리를 한 거다. 아니 그 기업 계열사를 여러 개 거느리고 있고 그 중에 한 기업이 적자가 많이 날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 이익금을 깎아가지고 그 적자를 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여금. 예.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대여금 처리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다 한 몸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그 입김이 큰 중견기업들이 되게 그래요. 그럼 뭐 회장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또 나중에 대여금으로 하면 갚아야 되잖아요. 예. 빌리는 대여금이라는 건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빌리면 당연히 갚아야지. 근데 안 갚아요. 계속 쌓아두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보통 움직이죠. 그걸 조사를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자원비리 수사에 벽이 부딪혔던 거예요. 실제로 성완종은 자원비리로서는
뭐 성공불 뭐 융자인지 그거 조금 받은 거 외에는 별 게 없었던 거야. 실제 아마 성완종 경남기업이 망한 이유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해외 자원개발에서 많이 말아먹어가지고 뭐 몇천억씩 적자 내는 바람에 결국 상장 폐지됐다 그렇게 나오던데 거기서 손해를 엄청나게 봤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뭐 엄청난 뭐 저기 로비를 할 리도 없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사실 조지려면은 포스코 같은 데를 조져야 되는데 덩치가 너무 크니까 냅두고 성완종을 조지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개인 비리 파서 뭐 말도 안 되는 걸 판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갖다가 들이대면 대한민국 대기업들 다 잡아둬야 돼. 그 얘기 맞아요. 오너가 전용하는 기업들은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데는요, 이 미디어 협동조합 같은 데밖에 없어요. 여기는 오너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누가 전용이 불가능하지. 회계가 매달 인터넷에 공개되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건 싹 없어지죠. 그러나 오너가 존재하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결론 내면은 너 저기 있는 거 없는 거 밑에 탈탈탈 털어가지고 야, 너 이걸로 죽을 거야? 싫지? 그럼 이거 인정해. 이런 플리바게닝을 시도하던 순간에 이제 이걸 구명받기 위해서 성완종 자기가 그동안 뭐 아까 한겨레신문 보니까 한 150억 가량을 뿌렸다고 그러더만 뿌린 여권 저기 실력자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좀 봐줘라. 나 진짜 억울하다 하는데도 열심히 수사 받으십시오. 이 지랄 하고 있으니까 배신감을 느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오 변호사의 인터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별건 수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거야말로 명명백백하게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 정황을 보여주는 거죠. 에휴. 전체적으로 이 변호사의 설명,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가고 혐의명이 등장을 해가지고 좀 복잡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성완종 전 회장이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 받아온 검찰의 수사 내용, 변호사의 말에 좀 공감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디테일들이 상당 부분 좀 그 말이 되네 싶은 부분이 있네요. 근데 뭘 동의할 수는 없죠. 나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8억 원을 썼는데 마누라가 그 회사 계좌에서 자기 친정 쪽 뭐 할머니가 95세 준댔더만 부양하게 썼다. 그걸 18억이나 쓴다는 게 우리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그다음에 그 한모 회계 책임자라는 인간이 한 달에 3천만씩 사실 횡령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횡령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아까 그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선의로 해석해서 경조사비 이거 써야 되는데 그걸로 썼는지 그건 모르죠. 여하튼 이런 식의 금액 덩치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은 그 정황은 우리나라 일반 기업들 다 그렇게 해요. 그걸 가지고 성완종을 엮어가지고 어떻게든 자원비리에 연결시키려고 했던 검찰이 무리한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성완종 전 회장을 둘러싼 당분간 서영석 타임스에서 계속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 누가 소환이 되니 출석을 했네 이런 얘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에 관련한 특별 편성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